네, 이렇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경색돼 온 한중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중 정상회담.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확인했는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일단 지난 독일 베를린 대회와의 회담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청와대 관계자도 뭐 올모스트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이 7월에 베를린 회동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한결 풀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걸 계기로 더더욱 이제 한중 관계 개선이 가속화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희망을 전달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흔쾌히 화답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10월 31일 날 한중 관계 개선 이 합의에 나왔던 기본 정신은 그대로 지켜가겠다라는 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추세상으로는 10월 30일 날 관계 개선 합의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 사드와 관련됐던 한중 관계의 갈등 국면 자체가 이제는 해결되는 이 길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빨리 이게 갑자기 확 이 관계가 정상화될 거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걸 또 중국이 역으로 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경계해야 되겠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7월에 베를린에서 처음 뵀을 때보다 시진핑 주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얼굴 표정으로 모든 걸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좀 경직된 상황에서 이제 양 정상이 만났다 그러면 뭐 방금 영상 보셨듯이 아시듯이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굉장히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런 한중 간에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중국 측에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관계가 전환된 거는 분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제 12월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때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에서 사드 제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아마 중국 정부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두 분 모두 한중 양국의 분위기는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회담 초반에 사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상 10월 30일 날 합의했던 결과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쪽에 구체적인 약속을 이끌어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해소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13 합의에서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주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3, 11 합의 자체가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뭐 이 정식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 여건에 북한핵과 관련된 핵미사일 위협의 현 여건 하에서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면에 서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에 대한 합의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들 자체를 자꾸 이제 중국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구속력 있고 어떻게 보면 영속적인 거다라고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그 우려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게 사드가 원래 목적과는 다른 쪽으로 전용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 정도면 된다라고 봐요. 다만 하나는 이제 중국도 과도하게 이 문제 자체가 한중 간에 핫 이슈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걸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쪽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뜻을 모으긴 했는데 구체적, 실질적 합의는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대화로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한중 간엔 사실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이런 사드 갈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대북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유엔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이제는 사실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 이제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사실 이제 그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넘어가는 걸로 봐야지 사실 여기서 뭐 이게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 방문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점이라고 네, 볼 수 있을 분명히 텐데요. 예. 이번에 이제 다자 회담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식 정상회담인 만큼 북핵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오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년 같았으면은 그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 직접적으로 양국을 오가면서 지금 두 예. 번이나 뉴욕까지 지금 3번이죠. 열리는 동안 이게 양자 회담이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의 한중 관계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큰데 우리가 여기서 그 경계를 해야 될 거는요. 어떤 거냐면은 그 이 북중 간의 60년간의 어떤 그 특수한 관계라는 거를 일거에 한중 협력을 가지고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이건 맨날 하는 얘기 또 한 예.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제재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난 6, 7개월 동안 계속 이 대화 제의를 해왔고 그다음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얘기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 거는 첫 번째 북한이다. 두 번째 그 북한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이 핵미사일 실험을 이제 2개월 가까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한미 정상에서 나왔던 협의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화할 때라고 보느냐. 지금은 오히려 제재와 압력이 제대로 돼야 되고 다만 이 제재나 압력의 목적이 북한을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층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어서 이제 자리에 끌려 나오게 될 그런 상황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은 공감 안 하느냐. 이 정도의 원칙 표명이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에 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중국의 행보는 북중 관계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동안 우리의 가장 큰 실책은요. 우리가 한중 관계가 좋을 때마다 이제는 중국이 결정적으로 북한에다 뭔가 이 중요한 압력을 행사해 줄 이런 기대가 누가 봐도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우리 카드만 약해져요. 역시나 좀 경계를 해야 되겠군요. 필리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이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관련된 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입은 피해가 한 1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통이나 화장품, 식품, 그다음에 뭐 유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상당했었는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사드 보복을 푼 원인도 살펴보면은 사실상 경제와 좀 연관이 많습니다. 그 베이징 일각에서도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사드 보복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한국에 이러한 제재를 함으로써 중국도 사실 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상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왔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19차 당대회 전까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개혁의 이미지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에 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19차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에 대한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도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사실 이 지금 시진핑 새로운 임기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리커창 총리와 한중 간의 지금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더 이전보다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진지한 그런 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또 아세안 10개국과 관련국 저명 인사, 기업인, 학자 등 많이 참여를 하는 이제 아세안 기업 투자 서밋에 참석할 예정인데 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연장선이 좀 발표가 또 네, 될까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실은 이 신남방 정책이라고 얘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그동안 이제 사실 아세안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세안 10개국의 그 GDP가 총 GDP 합이 우리 GDP하고 거의 비등비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넘어서 버렸어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 경제 성장은 뭐 놀라울 정도고요. 그동안 우리는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경제 비전을 얘기할 때 항상 대륙 진출만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라시아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한중 경제협력 나왔고.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해양으로의 예. 협력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아세안만큼 이런 해양으로의 협력 대상 적절한 국가들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흔히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21세기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트남, 인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 해양으로의 진출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면에서도 이 신남방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뒤에 그동안 조용했었던 북한이 어제 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거든요. 트럼프가 우리를 악마화했다, 전쟁 상인의 장사 행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자, 말폭탄 공방의 지난 그런 말에 비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수위 조절을 한 걸로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미국의 그런 전략 자산들이 사실상 뭐 한반도 인근 지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칫 여기서 말폭탄이 북미 간에 오고 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칫 잘못되면 피해를 보는 건 사실 북한이기 때문에 예. 이전보다는 지금 좀 수위를 많이 낮춰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북한이 도발을 안 했던 그런 예. 시간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한반도 인근 지역에 지금 전략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상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발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런 도발 행위를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당시에는 김정은 체제를 맹비난했는데 네.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면서 자신이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 매체가 이제 금연들만 부각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보면요.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강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썼어요. 8, 9월에 한참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도 결국 북한이 지금 괌 얘기 나오니 이걸 안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앞에 정확한 표현을 쓰면 이제 국내 매체에 보도된 건 이거예요. 내가 김정은을 이 키가 작고 뚱뚱하다고 비난하지 않는데 날 보고 늑다리라고 얘기할 수 예. 있을까? 왜 얘기할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가정법 뉘앙스거든요. 내가 앞으로도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한테 계속 노동신문의 늑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보고 늙었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예. 계속 그래 봐라. 그러나 이제 나는 중심 잡고 계속 노력을 기울일 거다. 결국 북한 니네가 변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만들 거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냐면 나한테 계속 그렇게 늑다리 늙은이식으로 미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나오면 나도 언제든지 니네 지도자를 폄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는 실질적인 관계 개선 자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나도 용어를 낮췄기 때문에 너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지만 계속 그런 행동을 계속 할 경우에 먼저 미국이 네 손을 잡아줄 거로 생각하지는 말아라. 지금 이 얘기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표현은 강하지 않았지만 강한 의미가 네네. 내포가 돼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